경호학 강의를 하게 될 이재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차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 경호학과 경호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 목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경호학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경호와 경비에 대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내용으로는 먼저 경호학의 이 정의와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또 경호와 경비의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의 분류도 있습니다만은 경비의 분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경호학의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경호의 일반적 의의, 그리고 경호의 개념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호학의 이제 정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경호학의 의의에 대해서, 경호의 일반적 의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의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이라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경호의 의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경호의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경호라는 의미는 결국 호의와 경비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호의는 이렇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모든 안전활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을 방비하는 모든 안전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호라고 하는 것은 호의와 경비의 합성어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준말로 경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호구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죠.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처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의 직원도 있고, 또한 이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검사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그리고 군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호처에서 파견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소속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자,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자원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대표적인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지 군청, 이런 데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협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 관계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전직 대통령 예외에 관한 법률상에 경호, 경비와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에서 이 경호와 경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경비, 요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에 경호 경비 예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2조에서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는 경비, 요인, 그렇죠? 경비와 요인에 대한 경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제6조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간에는 경호와 경비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에 경호 경비와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다음과 코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주요 인사죠.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그 다음에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를 방지하고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다음에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협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인터폴이라고 아마 여러분 잘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터폴의 협조를 통해서 그 용의자, 범인이라고 보면 확신범이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뭐 인적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인터폴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도 그날 예를 들면 뭐 태국이다. 예를 들면 그날에 이제 경찰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죠? 통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국제 협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서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그 밖의 예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제6조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시행령도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이다 이겁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과 코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에 경호와 또 경비를 한다 이겁니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도 담당하게 된다.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그 밖의 예우에서 이 4가지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관련 법령이니까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그 밖에 예우에 관련한 부분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4가지죠. 이런 예우를 해주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비법상의 경호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행 경비법에서는 경호의 의미를 어떻게 좀 보고 있는가? 그 내용인데요. 잘 보시게 되면 경비업법에서는 신변보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법에서는 이제 5가지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그다음에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경비법에서는 신변보험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이것을 이제 바로 신변보호 업무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는 이 경호의 의미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먼저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비밀 경호국, 영어로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입니다. 약자로 이제 SS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경호란 실체적이고 주도 면밀한 범행의 성공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체적이고도 어떤 주도 면밀한 범행의 성공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1번 경찰은 요인 경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폴리스라고 하니까 약자로는 우리가 SP라고 하거든요. 경호란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공간 안녕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신변의 안전을 확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비밀 경호국에서의 경호의 의미와 일본 경찰의 요인 경호대에서 하는 경호의 의미도 이렇게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호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와 실질적 의미의 경호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형식적 의미의 경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정법, 제도기관 중심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중심으로 정립된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을 할 것입니다. 뭐 기관, 실정법, 제도, 그다음에 경호기관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여기서 이제 경호기관이라고 한다면, 공경호라고 한다면 대통령 경호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경호라고 하는데 이제 민간 경호를 말하는 것이죠.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역사적, 제도적 의미의 경호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중에서 실전 개념의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이 아니라도 법적으로 경호기관이 수행한다는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호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호가 반드시 실질적 의미의 경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경호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다 라고 하면 그건 틀린 질문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한 부분도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호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호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라고 하는 것은 경호의 주체가 국가기관, 그 다음에 민간인, 개인, 단체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위해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여기서 이제 경호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죠. 본래적인 성격에 일치하는 모든 경호 활동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활동의 본질, 성질, 이론적인 관점으로 표현합니다. 정의하고 경호의 개념을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이론적, 학문적인 개념의 경호를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호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정치적 배경에 있는데요. 어떤 돌발적인 폭력이 발생한다라든지 불법 행위,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 다 인위적인 이제 위해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화재, 건조물의 손괴, 산사태 등의 자연 발생적인 위해, 이건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으로부터 경호 대상자의 어떤 신변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용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뿐 아니라 재산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주의하는 재반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인위적인 위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위적인 위해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위해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재반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호작용의 신변 보호와 안전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화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요.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반의 활동이다. 모든 위험과 공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반의 활동,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경호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경호 경비의 이제 분류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경호의 분류, 그 다음에 경비, 경찰의 의, 자, 관련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경호의 분류를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대상, 그 다음에 경호의 수준에 따라서, 자, 성격, 그리고 장소, 이동 수단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직접인가 간접인가 여부, 활동 시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호는 어떻게 방법을 할 것인가, 그다음 근무의 형태, 그 다음에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자, 경비 기간은, 그리고 경계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경호는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요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내 요인이 있고, 자, 외국 요인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하고 외국하고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우리가 가포 경호라고 합니다. 가포. 그래서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 가족. 또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원칙이 퇴임하고 나서 10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10년 이내. 자, 대통령께서 이제 5년 단임제란 말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5년에 이제 모든 이제 대통령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퇴임을 하시게 되면 퇴임한 시점서부터 언제까지죠? 퇴임 후 10년 이내까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 밖에 이제 경호처장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입니다. 경호처장이라는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 경호 대상이 있습니다. 경찰의 경호 대상은 의료와 병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료 대상은 보신 바처럼 국회의장이죠.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을 말합니다. 자, 전직 대통령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퇴임 후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퇴임 후 10년이 지나면 보신 바처럼 경찰에서 의료 대상이 되니까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이라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호인 경우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 그대로 가포와 의료 외에도 경찰청장이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의료라고 이제 보시는, 병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국 요인인 경우에도 대통령 경호처에 이제 경호 대상이 있고 경찰의 경호 대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경호처의 이제 경호 대상으로 보시게 되면 A, B, C 등급인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의 국가 원수, 대통령과 저 국왕,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와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A, B, C, D 등급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E, F 등급인 경우에는 부총리와 왕족, 외빈, A, B, C, D 등급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방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전직 총리, 국제회의, 국제기구의 중요 인사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또 장관급 이상이죠. 장관급 이상으로 경찰청장의 경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우리가 EF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요인 중에서 가포 경호 대상자와 외국 요인 중에서 A, B, C 등급 경호 대상자는 1선은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고 2선과 3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이겁니다. 자, 국내 요인 중에서 가포 대상자와 외국 요인 중에서 알파벳으로 A, B, C, D 등급인 경우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 다음에 2선과 3선인 경우에는 경찰이 바로 경호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요인 중에서도 자, 의료와 병호 대상자, 그 다음에 외국 요인 중에서 EF 등급의 경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경찰 책임하에서 경호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죠.
자, 외빈의 경호 등급은 경호처장이 이 세 사람과 협의합니다.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외교 등급은 바로 누가요? 경호처장이 세 사람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의 수준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급 A급, 2급 B급, 3급 C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급 A급인 경우에는 국왕 및 대통령 등 국가 원수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의 이제 경호 대상으로 결정이 된 국빈 행사가 되는 것이고 2급, B급인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정된 상황인데 수상 및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국빈 행사의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3급, C급인 경우에는 일단 아예 경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장관급의 경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급 A급인 경우는 국왕 및 대통령 등의 국가 원수급이고 2급 B급인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수사 및 국무총리급, 그 다음에 3급 C급인 경우에는 경호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장관급의 경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격에 따른 분류는 보시게 되면 경호 행사의 형식적 기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어떤 성격에 따른 분류로 보는 것인데 먼저 완전 공식이 있습니다. 완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어떤 부분일까요? 자, 대통령 취임식, G20 정상회담이라던가 우리 한해 월드컵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88년도에 이제 서울올림픽이 하계올림픽이었었죠. 2018년도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공동으로 주최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뭐가 있습니까? 완전 공식이죠. 그 다음에 자, 공식경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호, A호라고 하죠. 자, 행사 일정 이제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 준비에서 실시하는 공식 행사 때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국경일, 그 다음에 기념일, 기공식 및 준공식 이런 분들 이제 우리가 공식 경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경호도 있습니다. 2호, B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사전에 통보나 협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수해 지역을 방문하더라든지 또는 고아원 이런 데를 이제 방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비공식이라는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무 또는 사무상 필요에 의해서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경호 지시가 거의 전무합니다. 없다 이겁니다. 사적을 이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하는 경우라든가 공연 관람이라든가 민정 시철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완전 비공식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식 경호라는 것은 일정 방식에 의하지 않은 부분인데 주로 출퇴근 시에 실시하는 일상적 경호를 우리가 약식 경호 또는 이제 3호, 시호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따른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어떤 부분일까요? 행사장, 그 다음에 숙소, 연도경으로 나눠줄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장소에 따른 분류를 육상으로 이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해삼 및 해안, 그 다음에 공중경으로 이제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에 따른 분류를 보시게 되면 행사장 경우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경호대상에 참석하고 주관하는 행사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자, 경호대상들은 비교적 장시간 머물게 되고 일반 군인들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소 경호라는 것은 경호대상이 평소 거처하는 관저뿐 아니라 임시로 외지에서 머무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동수단에 따라서는 먼저 보행이죠. 경호대상자가 가까운 거리 이제 도보로 이동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경호는 자신의 위치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량으로 중거리 장거리를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열차를 통해서도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해서 이동 시에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출발지에서 도착 지역까지 있는데 출발 지역에 관할 시도경찰청 및 지부에서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경우도 있습니다. 선박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항공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 시에 실시하는 경호를 말한다.
그 다음에 직접, 간접에 따른 이제 분류도 있습니다. 직접 경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사장에 계획된 별도의 경호 인원뿐 아니라 이제 장비가 배치된 상태의 경호를 우리가 직접 경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경호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호에 반해서 평상시에 첩보를 수집하거나 치안 활동을 하거나 안전대책 작용을 하는 등 이러한 간접적인 경호 활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시점의 경호 방법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전 예방 경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발 경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접 경호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 예방 경호, 근접 경호라고 하는 것은 일정 규모의 이제 경호팀이 사전에 도착을 해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사전 예방 경호, 선발 경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접 경호라고 하는 것은 경호 대상자에게 행사장 이동하거나 아니면 행사장 내에서 근접,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경호를 우리가 근접 경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형태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무 형태로 보시게 되면 이제 노출 경호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노출 경호라고 하는 것은 뭐 경호원이면은 알 수 있는 복장을 입어요. 아, 저 사람 경호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복장을 입고서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노출 경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될 수 있는 어떤 범행 기도라든가 불순 문제의 접근들을 효과적으로 어떤 위력을 어떻게 가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노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노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착용하는 평상복으로 착용한다면 저 사람이 경호원인지 여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실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혼합 경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노출도 하고 비노출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이것을 이제 우리는 혼합 경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출과 그 다음에 비노출 경호를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혼용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합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먼저 공경호가 있고 사경호가 있습니다. 공경호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호를 말하고, 사경호라고 하는 것은 경비업법에서 신변보험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개인, 그 다음에 단체, 영리 기업 등이 실시하는 신변보호 업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기관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는 바로 공경비가 있고 민간경비가 있습니다. 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경찰, 검찰, 교정기관이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민간경비인 경우에는 의뢰인이 이제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 영리기업 등이 행하는 경비를 우리가 민간경비 또는 뭐 사경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 개념에 따르는 분류는 우리가 이제 비상경계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준비상경계라고 합니다. 비상경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비상사태 발생 징후가 농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경계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준비상경계인 경우에는 발생의 어떤 우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불안전한 사태가 계속된다. 이거는 집중적인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발생의 징후는 굉장히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적인 경계가 요구된다. 그랬더니 준비상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개념에 따른 분류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치안 경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중범죄 진압 경비라고 합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어떤 소요 사태. 그래서 간첩, 다중범죄 예방, 뭐 비상 경계, 경호, 경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치안 경비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잡 경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대라든가 기념행사 등에서 미조직, 조직되지 않은 군중들이라도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혼란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측 불능한 사태,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혼잡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경비가 있죠. 총포, 도검, 폭발물, 기타 총기로 의해서 인질차례 등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재해경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재난경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과 관련한 부분이죠. 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경계에 진압하는 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시설의 경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시설의 재산,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 대해서 인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단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간첩, 태업, 절도, 강도 등
기타 침해 행위와 관련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호경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 요인이나 암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경비는 선거 시절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신변보호뿐만이 아니라 투 개표장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폭력, 난동, 테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경계 진압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중요시설에 불리는 국가중요시설 지정의 방어훈련 제6조에 따르면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중요시설 및 지정 및 방어훈련 제6조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급입니다. 가급인 경우에는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실,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국방부, 국정원, 항공은행 본점 등이 바로 국가중요시설의 가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급인 경우에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 대검찰청,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의 지점, 그 다음에 국내 주요 비행장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급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청급, 청사,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그 다음에 송신시설, 댐시설 이런 부분이 바로 다급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비경찰이라고 하면 뭐냐면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또는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공공의 질서를 막 파괴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거를 진압을 해야 될까요? 경찰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비경찰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경찰의 이제 수선의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균형의 원칙이다. 인력을 배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행사하는 원칙이다. 두 번째는 이제 위치의 원칙이라고 해서 상대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신속하게 확보 유지하는 것이다. 바로 이제 위치, 선점을 잘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적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해자 힘의 가장 약한 시점을 포착한다. 실력을 행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법칙이죠. 원칙이죠. 경비방역뿐만이 아니라 군중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경비경찰의 경비수단의 원칙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수단의 종류로 보시게 되면은 직접적인 어떤 실력 행사도 있습니다만은 간접적인 실력 행사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실력 행사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힘을 행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지나 체포 이거 예가 있고, 간접적인 실력 행사는 뭘까요? 경고를 하는 것이죠. 당신의 범행 실행하는 그런 의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경고가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 예방과 이제 제지와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와 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보시게 되면은 긴급체포와 관련한 내용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든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이때는 뭐 체포영장을 발부할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긴급체포해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긴급체포서에서는 범죄 사실의 요지와 또는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